따끈한 액체가 얼굴에 확 끼얹어졌다. 순간 얼굴에 닿은 온기가 증기로 바뀌며 콧속을 찔렀다. 갓 만든 그 깊고 진한 향은 그 순간 수치심이라는 이름으로 코를 찔렀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그렇게 말한 건 청담동 최고급 퓨전 한식 레스토랑 다면의 주방장 민하준. 연예인처럼 잘생긴 외모에 제 몸값만큼이나 고압적인 태도를 지닌 남자. 하준은 그 말과 동시에 텅 빈 구리 냄비를 쾅 소리 나게 싱크대에 내던졌다. 금속이 튕기는 소리에 주방 안이 순간 얼어붙는다. 잠깐만요, 하준 셰프. 지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옆에서 채소를 다듬던 어린 견습 요리사 하나가 당황한 듯 입을 떼지만 그 목소리 속엔 놀람보다는 은근한 흥미거리가 섞여 있었다. 뒤편에선 누군가 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돌린다. 그 견습생은 명품 피어싱을 찬 채 딱 맞게 맞춘 주방복을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있었다. 됐어. 설거지나 하면서 시간 때우는 노인네가 소스 맛이나 구분하겠어? 하주는 팔소매를 걷고 자기 팔에 묻은 소스를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양 털어냈다. 그리곤 뜨끈한 소스에 얼굴이 젖은 노인을 지긋하게 내려다보며 한마디 툭 내뱉는다. 아, 진짜? 바닥 더럽혀서 누가 치우라고? 미끄러져서 뼈라도 부러지면 그건 본인 책임이잖아요. 하준의 말은 걱정이 아닌 조롱이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바쁜 시간에 거기서 멍하니 서 있으면 누구 좋으라고요? 방해되니까 비켜주시죠. 주방 안에선 그 누구도 노인을 향해 손을 내미는 이 없었다. 모두가 그의 처지를 당연한 듯 외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 하나 그 상황에 대해 불편해하지도 않았다. 주방 한쪽 구석, 불 앞에서 쉼없이 솟아나는 열기, 욕설 섞인 지시가 오가는 소란스러움 속 그곳과는 아예 단절된 듯한 음영 아래 왜소한 노인 하나가 그저 말없이 서 있었다. 흰 작업복 위로 금방 만든 뜨거운 소스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시간의 때가 고스란히 묻은 누렇게 바랜 앞치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어떤 기름때보다 더 깊은 굴욕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 뜨거움은 피부를 뚫고 들어와 뼈마디까지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한기수, 79. 이곳 다면에선 시급 10,000원짜리 설거지 아르바이트생으로 통한다. 명함도 없고 직책도 없으며 소개도 받지 못한 존재. 하지만 이 가게의 진짜 시작이 그가 청담동 골목 끝에서 연 몇 평짜리 한식 비스트로였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이 주방에 단 한 명도 없다. 그 시절 냉장고 하나 없는 주방에서 시작해 한 접시 한 접시에 영혼을 담았다. 기적처럼 소문이 퍼졌고 이 작은 가게는 결국 예약만 3개월 대기라는 신화를 만든 대한민국 대표 레스토랑으로 성장했다. 한때 이 주방의 전설적인 총괄 셰프, 그의 칼끝에서 수없이 많은 레시피와 제자들이 태어났고 그 이름 석자는 업계에선 산 역사라 불렸다. 하지만 그 영광도 그 이름도 이젠 과거의 이야기일 뿐. 지금의 그는 그저 설거지나 하는 늙은이로 불릴 뿐이다. 한기수는 서서히 무릎을 굽혔다. 관절마다 바람이 드는 듯 저려왔지만 그는 묵묵히 손님 접시를 닦듯이 바닥에 흐른 소스를 정성껏 행주로 닦아냈다. 그 순간조차 누구 하나 다가와 말을 걸지도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 오히려 멀찍이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어 재미있다는 듯 셔터 소리를 딸칵 내며 눌렀다. 기록의 잔인함. 그러나 그는 그 차가운 셔터 소리마저 묵묵히 감내했다. 다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마디 중얼거릴 뿐이었다. 이 가게는 도대체 어디서 영혼을 잃어버린 걸까? 창업한 지 어느덧 40년. 손님이 앉을 자리는
고작 5, 냉장고 하나도 사치처럼 느껴졌던 시절. 하지만 그 속에서 한기수는 매일같이 땀을 쏟고 칼날 끝에서 마음을 다듬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한 접시에 영혼을 담는다. 손님의 미소가 최고의 소스다. 그 믿음 하나를 등에 업고 묵묵히 그리고 정직하게 날마다 불 앞에 섰다. 돌아보니 그 조그만 가게는 이젠 청담동 미식의 성으로 불릴 만큼 성장해 있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미식가들까지 비행기 타고 예약을 하러 오는 집. 그 모든 것이 기수에게는 자랑이었다. 자식은 없어도 가게는 세상에 내놓은 자식처럼 소중했고 그가 키워낸 직원들과 요리사들은 진짜 피부치처럼 아꼈다. 그러던 어느 해 조심스럽게 거울을 보니 칼을 쥔 손이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도 굽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기수는 스스로 칼을 내려놓았다. 주방의 한복판 대신 이제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로. 그리고 그는 자신이 손수 키운 제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 민경호. 성실했고 책임감 있었으며 경영에도 소질이 있었던 사내. 기수는 정말 믿었다. 이 사람이라면 이 가게를 내 이상대로 지켜줄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손님의 평점은 여전히 높았고 매출 그래프는 예쁘게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기수의 요리사로서의 감각은 날카롭게 경고했다. 이곳의 공기가 무언가 달라졌다. 접시 위는 번드르르한데 주방 뒤편에선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기수는 알 수 있었다. 가게는 여전한데 정신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창업자의 이름도 전설의 수석 셰프란 타이틀도 모두 벗고 낡은 작업복을 입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노인이 되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기로. 누구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존재조차 잊혀진 곳. 하지만 바로 그 자리야말로 진짜가 보이는 곳이었다. 기수는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묵묵히 들어가 수개월을 버텼다. 그리고 오늘 그 눈앞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다. 한기수는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제는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 그날 오후 3시 점심 피크가 지나간 다면 주방.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리 높던 냄비와 프라이팬의 전쟁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 한기수는 조용히 그러나 한순간도 쉬지 않은 손으로 와인잔을 닦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투명한 잔 속에 무언가 오래된 기억을 비춰보는 사람처럼 깊었다. 잔 하나하나 흐림 하나 없이 기포 자국조차 남지 않도록 온 신경을 손끝에 모아 닦아낸다. 그때였다. 낮고 단단한 구두 소리가 주방 안의 정적을 뚫고 다가왔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너머 한 남자가 여유로운 걸음으로 들어섰다. 이탈리아산 맞춤 수트,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헤어스타일, 눈빛은 날카롭고 손에는 최신형 태블릿. 민경호. 다면의 오너이자 언론이 젊은 외식계의 황태자라 추켜세우는 사내.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미간에는 습관처럼 패인 주름이 자리했고 화면 속 숫자 외엔 세상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그의 시야에 기수는 그저 공기였다. 잠시 둘의 시선이 스쳤다. 그러나 그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온기도 없었다. 민경호는 자신의 인생을 바쳐 키워낸 스승조차 못 알아보는 눈빛으로 그냥 지나쳐버렸다. 한기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멈췄다. 이 아이. 과거 자신이 밤을 새워가며 칼질을 알려주고 국물 맛의 깊이를 토론했던 제자.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요리에 대한 사랑이 넘치던 그 젊은 날의 눈빛.
지금은 숫자만 좁고 효율만 따지고 성공과 리스크 관리만이 기준이 되어버린 눈동자. 그는 누구를 해하려는 사람은 아니다. 다만 사람 대신 성과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렸을 뿐. 한기수는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예전엔 참 따뜻한 눈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 말은 누구에게 들리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단지 한때 그가 사랑했던 주방, 그 속에서 꿈을 품었던 아이가 어떻게 이토록 달라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말이었다. 그는 다시 천천히 오래된 술병을 닦듯이 와인잔을 손에 쥐고 닦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잔에 비친 것은 언젠가 자신이 세웠던 이 가게의 영혼이었다. 이 가게를 살리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이 눅진한 공기부터 닦아내야 한다. 그렇게 한기수의 조용한 싸움은 지금 막을 올리고 있었다.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이거 내가 어제 지시한 분량이랑 다르잖아. 높고 날카로운 고함이 조용해진 주방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버렸다. 바로 그때 점심 설거지를 끝내고 다음 작업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한기수의 몸이 멈춰섰다. 작업대 앞, 한 여성이 등을 꼿꼿이 세운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너무 똑바른 자세,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게 굳은 몸, 두려움이 온몸에 퍼져 있는 게 멀리서도 눈에 훤히 보였다. 소리를 지른 건 부주방장 장태석. 요리사 자격증도 없는 애가 자기 멋대로 레시피를 바꿔. 누가 너한테 그럴 권한 줬어? 그의 말투는 마치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 혐오 섞인 짓밟음에 가까웠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제 주신 레시피 비율대로 하긴 했는데요.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한 번 고함이 터졌다. 변명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네가 계속 견습밖에 못 있는 거야. 애초에 재능도 없으면서 언제까지 남 눈치만 보며 들러붙을 생각이야. 진짜 때려쳐.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움찔하며 크게 떨렸다. 생초자라는 단어는 그녀의 마음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기수는 걸음을 멈춘 채 그 광경을 어두운 구석에서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조하늘. 20살간 넘은 아직 앳된 얼굴의 견습생. 색이 발에 뽀얗게 바뀐 요리복, 몸에 맞지 않는 검정 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 아무리 봐도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쓴 흔적투성이. 하지만 그 손끝만큼은 누구보다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손톱에 맺힌 투명한 윤기, 조리도구를 닦은 흔적이 남아있는 손바닥.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누구에게도 민폐 끼치지 않도록. 그런 삶을 너무 오래 살아온 아이처럼 보였다. 태섭은 욕을 퍼붓고 떠났지만 하늘은 그대로 굳은 채 서 있었다. 작업대 스테인리스 가장자리를 손톱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움켜쥐고 입술을 꼭 다문 채 한마디 비명조차 뱉지 못했다. 기수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은가? 그 조용한 물음에 하늘은 누군가 등을 툭 건드린 듯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벌겋게 젖어 있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울 수 없는 걸까? 아니면 울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믿는 걸까? 죄송합니다. 괜히 걱정 끼쳐드려서. 근데 전 정식 요리사가 아니라서요. 주방 문제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체념과 자책, 그리고 지친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기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골랐다가 마치 아무렇지 않은 일상 얘기라도 꺼내듯 조심스레 물었다. 그렇게까지 힘든 대접을 받으면서도 왜 계속 여기 있는 거지? 하늘은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다물었다가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자기 자신을 탓하는
아픈 미소였다. 저희 집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 혼자 저 키우셨고, 지금은 병세가 안 좋아서 일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버텨야 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꿈에 그리던 이 가게 문을 두드렸다. 견습이라도 좋았다.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꿈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파티시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될 수는 없잖아요. 전 꼭 여기여야 해요. 그 말에 담긴 고집은 어떤 야망보다도 단단했다. 어릴 때 엄마가 딱 한 번 여기 디저트 먹여주신 적 있어요. 그때 그 웃는 얼굴이 저한테는 아직도 보물이거든요. 언젠가 제가 만든 디저트로 엄마가 다시 그렇게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은 너무도 분명하게 기수의 가슴을 울렸다. 이 아이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이 차가운 주방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거다. 이름 다시 한번 물어도 될까? 조하늘입니다. 기수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늘 씨, 혹시 괜찮다면 언젠가 하늘 씨가 만든 디저트 내가 한번 먹어봐도 될까? 내가 단 걸 좀 좋아해서 말이지. 하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얼굴을 하더니 굳어있던 표정이 스르륵 풀렸다. 그리고 작은 꽃처럼 미소가 피어났다. 정말이세요? 그럼 꼭 맛보게 해드릴게요. 그 미소는 기수가 요리에 미쳐 있었던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가슴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이 아이의 재능이 그렇게 함부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사라지기 전에 내가 무언가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 순간 그의 마음속 한동안 꺼져가던 작은 불씨에 다시 희미한 바람 한 줄기가 스며들었다. 그날 밤 손님들은 모두 떠났고 화려하던 다이닝홀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하지만 주방 한 귀퉁이엔 아직도 불빛이 남아 있었다. 사각, 사각, 사각. 거품기를 휘젓는 소리. 작은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그 미세한 리듬이 조용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고요. 조하늘은 작은 숟가락으로 한 점을 떠서 살며시 입에 댔다. 단 하나의 풍미, 단 하나의 설탕 입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표정. 스테인리스 볼 앞에 마주 앉은 그녀는 낡은 작업대와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다. 그 눈빛은 이곳이 시험장이라도 되는 양, 온몸의 신경을 손끝에 집중한 사람의 눈이었다. 시간은 이미 밤 11시. 한기수는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건물 뒤편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던 중 살짝 열려있는 주방 문틈 사이로 은은한 불빛을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멈췄다. 그의 눈앞에는 한 접시의 작은 예술이 놓여 있었다. 산딸기의 싱그러운 붉은빛, 그 주위를 감싸는 고운 피스타치오 크림. 그는 천천히 다가가 말을 건넸다. 조하늘 씨, 깜짝 놀란 하늘이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래 남아 있었어요. 지금 바로 정리하고 나갈게요. 기수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나 혼내려고 온 거 아니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접시를 가리켰다. 이거 혼자 만든 거야? 하늘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견습도 제한할 수 있는 디저트 기간이라고 해서요. 혹시나 해서 사실 누가 먹어주지도 않을 거란 건 알았지만 그녀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내밀었다. 기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그 작은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입에 넣는 순간 산딸기의 산뜻한 산미가 부드럽게 터졌고 피스타치오 크림의 고소한 깊이, 은은한 허브의 기척이
혀끝을 스쳤다. 그건 단순히 달콤한 디저트가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가 담긴 한 접시. 이걸 진심으로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한 입만으로도 그 가치와 여운을 느낄 수 있겠지. 기수는 그렇게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혼 그 자체였다. 그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감촉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실력이나 기술이 아니야. 이건 마음에서 만들어진 맛이다. 기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정말 혼이 담긴 디저트야. 부드러우면서도 다정하고 안에는 힘이 있어. 이걸 만든 하늘씨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그 말에 하늘의 눈가가 슬며시 붉어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 처음이에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세월은 너무도 뚜렷했다. 얼마나 오래 인정받지 못하고 소리 없이 버텨왔을까. 기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진짜다. 이 아이는 믿을 수 있다. 그 확신이 그의 가슴에 조용히 또 하나의 불을 지폈다. 다음 날 점심 식사 후 조하늘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어젯밤 완성한 디저트를 접시에 담아 무거운 주방 장실 문 앞에 섰다. 실례합니다. 오늘자 신작 디저트 제안입니다. 그 안엔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며 가죽 의자에 늘어진 자세로 앉아 있는 이곳의 총괄 셰프 민하준이 있었다. 뭐야, 견습이 제안을 해? 하준은 반쯤 귀찮은 얼굴로 접시를 슬쩍 내려다보곤 스푼으로 푹 떠 입에 넣었다. 씹지도 않고 삼킨 뒤 바로 말한다. 이건 뭐 입에 넣자마자 답 나오네? 달기만 하잖아. 그냥 자기 위안이지. 이런 건? 신맛과의 밸런스도 고려했는데 하늘이 조심스레 말을 붙이려 했지만 됐어. 견습이면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해. 누가 제안하랬어? 그리고는 접시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대로 던져버렸다. 쾅! 작은 접시가 통 안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하준의 무심한 말보다도 더 가슴을 내리쳤다. 이딴 걸 누가 먹겠냐? 아, 나 아까 그거 봤다. 요즘 핫한 파티시의 사진집. 그 사람이 만든 디저트는 진짜 예술이더라. 역시 난 감이 좋단 말이지. 내가 고안했던 거랑 비슷하더라니까. 그 말에 주변 요리사들은 억지 웃음을 띠며 기계처럼 맞장구를 쳤다. 와, 셰프님 진짜 안목 있으세요. 요즘 감각이 남다르세요. 하늘은 아무 말 없이 쓰레기통 안의 디저트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꺼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실력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벌처럼 들렸다. 조하늘의 손등은 떨렸고 표정은 무너져 있었다. 그 모든 광경을 주방 뒤편 식기 카트 옆에 숨어있던 기수는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전날 밤 그 디저트가 얼마나 진심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맛도 그 의미도 누구보다 깊이 느꼈던 사람이었다. 그런 디저트가 쓰레기통 안에 버려졌다. 기수의 손에 쥔 대걸레 손잡이에서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조용한 울림은 기수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아이의 진심, 이 손끝의 혼, 절대로 이대로 무너지게 놔두지 않겠다. 오전 11시 15분. 직원용 주차장 옆 음식물 쓰레기 보관소. 한기수는 무거운 종량제 봉투를 들고 조심스레 분리수거 구역에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납품 차량이 유난히 많았다. 신규 식자재가 대량으로 입고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살짝 열린 출입문 틈 너머로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바로 기수의 눈에 믿기 어려운 장면이 들어왔다. 민하준이 처음 보는 납품업자와 은밀히 마주 서 있었다.
하준의 손에는 두툼한 흰 봉투. 그는 그것을 주저없이 건넸다. 납품업자는 봉투를 열어 속에 든 현금을 손끝으로 툭툭 튕겨보며 웃었다. 이번 달도 문제 없습니다. 언제나처럼 프리미엄 식자재 명목으로 처리해 두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끝엔 관행처럼 굳어진 은어가 어색하지 않게 섞여 있었다. 기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며 손에 든 봉투를 다시 묶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직감은 맞았다. 언젠가부터 가게의 공기에서 느껴졌던 이질감. 주방 뒤편의 불편한 침묵. 그 모든 것의 정체가 이제는 눈앞에 명확한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출입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고 기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가슴 깊은 곳까지 서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곳은 겉으로는 정갈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저히 그리고 교묘하게 썩어가고 있다. 기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자신도 모르게 무겁게 중얼거렸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제는 누구라도 막아야 할 때다. 그날 오후 기수는 주방 뒤편 스태프 휴게실 바닥을 조용히 닦고 있었다. 어느새 땀이 맺히기 시작한 이마를 닦으려던 순간 한쪽 구석에 놓인 미나준의 사물함이 눈에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기수는 속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고 살짝 열린 사물함 문을 살며시 열었다. 그 안엔 의외로 화려한 명품 브랜드 카탈로그와 함께 두툼한 납품 청구서 뭉치가 무심하게 꽂혀 있었다. 보통 같았으면 식기 정리나 맡은 계약직 보조 직원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다. 하지만 기수는 주위를 빠르게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납품서 뭉치를 꺼내어 훑기 시작했다. 한우 1등급 채끝 청구서, 프랑스산 푸아그라 청구서, 이탈리아산 화이트 트러플 오일, 눈을 의심할 정도로 고급 식재료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조금 전 쓰레기장에서 확인한 납품 박스들. 기수의 기억은 명확했다. 라벨에는 국산 저등급 소고기, 냉동 푸아그라, 믹스, 트러플풍 오일이라 적혀 있었다. 차액은 어디로 갔는가? 답은 너무도 분명했다. 기수는 말없이 작업복 주머니 속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무음 설정을 확인한 후 찰칵, 찰칵. 증거가 될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남겼다. 서류마다 스며든 진짜보다 더 그럴듯한 거짓. 손님의 신뢰를 팔아 사적인 이익을 취한 이 시스템. 그러면서도 기수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흥분도 격분도 없었다. 다만 조용하고 담담한 눈빛. 그게 평생 주방에서 살아온 한 요리사의 방식이었다. 식재료는 요리사의 심장이지. 그 심장을 눈앞에 이익 때문에 더럽히는 자는 결코 손님의 마음을 울릴 수 없어. 그가 낮게 중얼거린 바로 그때 어라, 내 사무실 왜 열려 있지? 미나준의 목소리가 복도 너머에서 들려왔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기수는 침착하게 납품서를 원래 자리에 넣고 사물함을 닫는 듯한 동작으로 등을 돌렸다. 덜컥 문이 열렸다. 뭐야? 아, 기수 아저씨였어요? 미나준은 문턱에 선 채로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기수를 내려다보았다. 기수는 모포를 든 채 고개를 숙였다. 열려 있어서 혹시 바람이라도 들어올까 싶어 그냥 닫으려 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숨겨야 할 진실은 있었다. 미나준은 여전히 기수의 얼굴을 노려보다가 결국 피식 웃으며 말했다. 다음부턴 사적인 공간엔 손 안 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는 등을 돌려나갔다. 기수는 다시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모포 수레바퀴 소리가
그가 억눌러 담은 긴장감처럼 바닥을 조용히 스쳤다. 그 순간 기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손에 든 목포 속 물이 언제부터인가 탁하고 더러워져 있었다. 그 물은 이 주방 공기와 꼭 닮아 있었다. 기수는 그 물을 조용히 버렸다. 그리고 새 물을 뜨기 위해 수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 주방에 스며든 보이지 않는 더러움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조금씩 씻어내기 위해서였다. 누가 이 요리를 손님한테 낸 거야? 디너 준비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주방. 그 공기를 한순간에 얼려버린 건 미나준의 격한 고성이었다. 손에는 문제의 전표가 쥐어져 있었고 그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VIP 손님께서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고 경로하셨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가 소리치자 주방의 젊은 요리사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거나 슬며시 몸을 돌리며 그 시선을 피했다. 누가 한 거야? 이거 오늘 전체 요리 플레이팅 담당 누구였어? 하준의 눈빛이 사냥감을 찾는 매처럼 주방을 쓸며 돌다가 한 사람에게서 멈췄다. 채소 껍질을 벗기고 있던 조안을. 그는 화살처럼 그녀를 가리켰다. 너지, 조안을. 아까 그 테이블 음식 네가 서빙했잖아. 머리카락 들어간 거 네가 플레이팅할 때 떨어뜨린 거잖아. 하늘은 놀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전 절대 그런 실수 안 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팅은 제가 아니라 정민 선배가. 변명 마. 미나주는 스테인리스 조리대를 쾅 하고 주먹으로 쳤다. 그 거친 소리에 하늘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렸다. 그래서 뭐 끝까지 부정하겠단 거야? 아니면 네가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할래? 정말 내가 한 일이 아닌데. 하늘은 간신히 숨을 고르며 말을 찾으려 애썼다. 그때 어디선가 조용히 다가온 또 다른 그림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 오너이자 미나준의 아버지 민경호였다. 조하늘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디찬 얼음처럼 서늘했다. 견습이 감히 가게 명성에 먹칠을 하고도 그런 태도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말의 날카로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이렇게 실수 한 번으로 잘려나가면 다음에 어디 가서 일할 건가요? 자격증도 없지. 백도 없지. 어머니 혼자 간병해야 한다면서요? 하늘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빠져갔다. 조하늘 씨 어머님,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할 건가요? 치료비는, 병원비는. 그 말 한마디가 하늘의 무릎을 아득히 흔들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치 이 주방의 오래된 규칙이라도 되는 듯.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모두 침묵의 공범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 식기장 뒤편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한기수. 그의 주머니 속 오래된 스마트폰. 빨갛게 빛나는 녹음 버튼이 악에 가득한 대화를 고요히 그러나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는 아무 말 없이 속으로 되뇌었다. 기수의 손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비열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조하늘은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을 스스로 접듯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 부주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민경호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미나준의 어깨를 툭 치며 말없이 주방을 나섰다. 그 자리에 남겨진 조안을. 유령처럼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 조용히 멈춰섰다. 그 모습을 식기장 너머에서 바라보던 기수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껐다. 다음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말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린 강철 같은 결심의 메아리였다. 이번에도 견습이 또 나갔다더라? 또? 지난달에도 그만뒀잖아.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만두길 잘한 거야. 주방, 지옥이지 뭐. 직원 전용 흡연실, 형광등 하나, 겨우 깜빡이는 음습한 공간. 한기수는 늘 하던 대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담배꽁초를 조용히 쓸어 모으고 있었다. 그 뒤에서 오가는 말들. 쉬는 시간, 젊은 직원들이 내뱉는 쓴웃음 섞인 이야기. 그 말들이 마치 주방 벽에 베어버린 기름때처럼 한기수의 귀에 들러붙었다. 견습과 젊은 조리사들의 이탈. 그 수는 한기수가 청소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이곳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달 사이에만 10명이 넘었다. 그리고 빠져나간 사람들 대부분은 실력은 괜찮았는데 너무 순해서 문제라는 식의 평가로 정리됐다. 하지만 한기수는 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야망도 열정도 가득한 진짜 요리사들이었다는 걸. 그는 주방 쓰레기통에서 찢겨진 사직서 조각, 손글씨 레시피 메모, 지워지지 않은 실습 노트를 조심스레 모아왔다. 그 조각들엔 책임 전가로 정신이 무너졌다. 아이디어를 도둑질 당했다. 실수 한 번에 공개 망신 등의 낙서처럼 남은 절망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더 이상 미나준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누군가의 일탈이나 일시적 감정이 아니었다. 이 주방 자체가 실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리를 위협받을까봐 짓밟는 구조로 이미 병들어 있었던 것이다. 한기수는 그간 촬영한 부정납품 청구서 사진, 음성 녹음 파일, 조하늘이 당한 일의 기록 등을 자신이 평생 써온 요리 노트의 반대편에 날짜별로 정리해 넣었다. 그건 더 이상 노트가 아니었다. 이 주방이 썩어가는 과정을 낱낱이 보여주는 병든 뿌리 차트였다. 그 무렵 레스토랑의 상층부. 온통 대리석과 유리로 꾸며진 오너실 안 민경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보고서에 시선을 내렸다. 전년도 대비 매출 120% 상승. 고급 식자재 수입은 줄고 운영비는 감소. 별 5개 유지 중. 좋아. 민경호는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옆에는 매니저가 조용히 대기 중이었다. 미나준 셰프도 계속 효율적으로 주방 관리 잘하고 있죠? 조금 엄하다는 평은 있지만 요리 품질은 여전히 최고입니다. 그래. 이번 분기까지 수익률 유지해서 지점 확장 계획까지 확실히 잡자고. 민경호는 유능했다. 그리고 너무도 냉정했다. 한때 요리사였던 아버지의 철학을 존중한다며 말하던 그였지만 지금 그의 눈엔 오직 엑셀시트, 보고서, 트렌드, 곡선만이 존재했다. 주방이 어떤 분위기인지, 누가 떠나고 누가 짓밟혔는지, 어떤 요리사들이 사라졌는지 모두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무관심과 오만이 초래한 대가는 곧 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예리한 방식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늦은 밤 주방 안. 조하늘은 또다시 궁지에 몰려 있었다.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한자 한자 정성을 담아 완성한 대회 출품용 오리지널 레시피 노트. 그것을 미나준이 발견한 것이다. 또야? 이 여자 진짜 정신 못 차렸네? 미나준은 레시피 노트를 손에 들고 휘휘 흔들며 요리사들 앞에서 비웃었다. 이게 벌써 3번째야?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건데? 그 순간이었다. 부주방장 정태섭이 슬그머니 다가와 말을 거들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민 셰프님 레시피를 몰래 베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전 절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꾸했다. 그럼 이건 뭐냐고. 정태섭은 노트를 빼앗아 하늘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셰프님, 이 애 진짜 위험합니다. 셰프님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 말에 하늘은 마지막 용기를 짜내듯 되물었다. 증거 있습니까? 그 조심스러운 반격에
미나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뭐야? 견습 주제에 감히 말대답을 해? 잘 들어. 증거 같은 건 필요 없어. 우리가 그랬다고 하면 그게 사실인 거야. 너 같은 애가 감히 이 주방에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라고. 그 말은 날이 선 칼처럼 하늘의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조용히 복도를 지나던 한 남자가 주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한기수였다. 그는 말없이 주방 안을 둘러보더니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시죠. 그 한마디에 주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야? 이 양반은? 설거지나 하지 왜 주방에 끼어들어? 미나주는 불쾌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자 한기수는 단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한 사람의 열정과 노력을 조롱하고 짓밟는 것이 진짜 요리입니까? 그녀의 노트에는 이 주방이 잃어버린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 미나주는 이성을 놓은 듯 노트를 잡아 찢기 시작했다. 비스듬히 찢겨나가는 종이들. 그 속엔 하늘이 쏟아부은 수백 시간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 닥쳐. 설거지나 하는 주제에 어딜 나서. 너도 같이 짐 싸. 둘 다 내일부터 그만둬. 그의 외침에 주방은 한순간 정적에 잠겼다. 곧이어 들려오는 비열한 웃음들. 헐, 저 양반 뭐야? 미쳤네. 하늘이도 끝났네. 에휴. 하늘은 바닥에 흩어진 노트의 조각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꿈이, 조롱당한 자존심이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기수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감사히 새겨 듣겠습니다. 그 말의 진짜 뜻을 그 누구도 아직은 몰랐다. 그건 항복이 아니었다. 그건 시작이었다. 그가 이제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었다. 그날 밤 식당 직원 전용 출입구 앞 작업복을 입은 한기수는 낡은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다. 벽에 붙은 어두운 전등 하나만이 그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묵묵히 작업복 허리춤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스마트폰 하나를 꺼냈다. 손가락이 느리게 그러나 단단한 결심으로 전화 목록을 스크롤하기 시작했다. 가장 아래 거의 잊힌 듯 남아있는 한 이름. 그 앞에서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주저함은 없었다. 한기수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한 번의 신호음. 그리고 이내 중후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응답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한 셰프. 그의 대답을 기다리듯 한기수는 짧은 숨을 고르고 단호히 말했다. 내일 밤 연회석 전체 좌석 그대로 부탁드립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죠. 몇 초간의 정적. 이윽고 전화 너머 존경을 담은 어조가 이어졌다. 알겠습니다. 그날 모든 준비를 마쳐두겠습니다. 한 셰프. 기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낡은 보스턴백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미나준과 납품업자 간의 부정거래 증거사진, 날짜별로 정리된 식자재 위조 및 납품 내역 메모, 조하늘과 다른 견습 요리사들이 겪은 괴롭힘, 부당한 해고, 폭언, 레시피 도용 피해 기록, 그 모든 내용을 담은 USB 하나.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기수는 말없이 주방 복도 쪽을 지나쳤다. 그 문 너머에서는 아직도 자신들이 이겼다고 믿는 자들의 비웃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 그 노인 진짜 짜증났는데 잘 됐어. 나도 아예 잘렸으면 좋겠어. 진짜 고집 세가지고. 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식당 뒷계단을 따라 어둠이 짙게 깔린 뒷골목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결연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몰랐다.
지금 이 순간 한낱 설거지나 하던 이 노인이 곧 이 식당 전체의 운명을, 그리고 이 나라 외식업계의 한 축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다음 날 밤, 서울 강남의 고급 퓨전 레스토랑 다면, 평소와 다르게 홀 전체에 긴장감이 돌았다. 평소 같으면 코스 디너가 한창 진행 중일 시간, 메인 다이닝홀이 갑자기 닫히더니 이례적인 공지가 모든 직원에게 전달됐다. 오늘 밤 급히 특별 만찬회를 개최합니다. 전 직원은 오후 8시 정각에 메인홀로 집결하십시오. 영업을 멈추고 전 직원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이곳에선 전례 없는 일이었다. 8시 정각. 명품 샹들리에가 천장을 가득 채운 고급 다이닝홀 안. 홀서빙팀, 소믈리에, 주방 요리사들까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대체 뭐야 이거? 영업 중단하고 회식이야? 오너님이 직접 내린 지시래. 설마 구조조정 아니야? 각 부서의 팀장들조차도 이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다. 긴 원형 테이블들은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홀 중앙에는 조그만 연단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 연단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누가 나오는 거지? 민 대표? 아니면 하준 셰프? 아냐. 왠지 분위기가 이상해. 그때였다. 주방 쪽에 회전문이 끼익하고 조용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을 향했고 그곳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낡은 작업복 차림, 해진 고무장화를 신은 채 굽은 어깨로 느릿하게 걸어 들어오는 그 설거지 담당 노인 한기수였다. 순간 다이닝홀 전체가 술렁였다. 어? 저분 빗주방 설거지 아저씨 아냐? 저 사람이 왜 저기 올라가? 이거 진짜 뭐야? 장난 아니야? 젊은 직원들은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웃음을 참았다. 민하준 셰프는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뭐야, 이거 갑자기 연극이야? 장태섭 부주방장도 고개를 저으며 피식 웃었다. 아, 진짜 끈질기네. 어제 쫓아냈잖아. 경비실에 얘기라도 해놨어야지. 이거 뭐, 갑자기 설거지 노인이 반격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러나 그들의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한기수는 아무 동요도 없었다. 천천히 연단 앞에 선 그는 손에 어퍼용지 한 장을 들고 있었고 발치에는 낡은 노트북과 USB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말없이 홀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근처에 서 있던 서빙 직원에게 말했다. 뒤에 있는 스크린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주춤거리던 직원이 리모컨을 눌렀고 무대 뒤에 감춰졌던 대형 스크린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다이닝홀 전체가 웅성이기 시작했다. 누구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저마다 조용히 속삭였다. 이거 뭐야? 진짜 발표회야? 오너님도 안 보이는데 대체 뭐 하자는 거야? 그러나 한기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압도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구부정한 그의 그림자가 무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어느 순간부터 웃음은 사라졌다. 주방 쪽의 비웃음도 홀의 혼란도 그 모든 소란이 이 노인의 고요한 존재감 앞에서 서서히 꺼져가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기다렸다는 듯 기수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잔잔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누구도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목소리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그리고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해야만 했던 정의의 울림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연단 위에 선 한기수는 홀 안을 천천히 조용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곁에 함께 서기 위해 또 하나의 그림자가 조용히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 순간 식은 공기를 가르듯 회장 안 곳곳에서 숨죽인 웅성임이 번져나왔다. 그 인물은 현오너, 민경호. 그러나 그는 평소처럼 고개를 높이 들지 못한 채 기수의 옆에 서더니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마치 속죄하듯 단 한 문장을 또렷하게 내뱉었다. 이분은 저의 평생의 스승이자 다면의 창립자이며 전설의 총주방장 한기수 셰프님입니다. 시간이 멈췄다. 누군가는 놀라서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고 또 누군가는 들고 있던 유리잔을 카펫 위로 떨어뜨렸다. 뭐라고? 창립자? 전설의 셰프? 방금 전까지만 해도 키득거리던 견습 요리사들은 순식간에 얼굴에서 웃음을 잃었다. 의기양양하던 민하준과 부주방장 장태섭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장태섭은 전날 자신이 늙은이 주제에 나서지 말라며 비웃었던 장면이 그대로 머릿속에 재생되는 듯했다. 얼굴의 핏기가 사라졌다. 민하준은 이 주방은 내가 지킨다던 자기만만한 말과 함께 기수의 얼굴에 소스를 퍼붓던 아침 장면을 떠올렸다. 그 웃음소리는 지금 자신의 뇌를 두들기는 악몽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누구도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저 연단 위에 두 사람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사이 한기수는 말없이 자신이 가져온 노트북에 USB 메모리 하나를 꽂았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시작될 것은 설거지하던 노인의 반격 따위에 싸구려 소동극이 아니다. 이건 전설의 셰프 한기수가 자신이 일구었던 주방을 향해 선포하는 마지막 풀코스? 그 이름은 단죄. 지금 그 시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웅성거림. 마치 땅 밑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은 묵직한 기류가 다면의 다이닝홀 전체를 조용히 휘감고 있었다. 그 속에서 한기수는 천천히 조용히 USB 메모리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담담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상 재생해 주시죠. 순간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고 무대 뒤 스크린에 검은 화면이 서서히 깔렸다. 그리고 그 위에 파형 그래프가 처음으로 떠올랐다. 곧이어 스피커에서는 선명하고 차가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조하늘 씨, 잘리고 나면 뭐 먹고 살 겁니까? 어머니 병원비는 누가 낼 거죠? 시끄럽고 시키는 대로 해. 너 같은 신참은 말이야. 말대꾸나 안 하면 다행이지. 증거? 그런 거 없어도 돼. 우리가 그랬다고 하면 그게 끝이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민하준과 그의 아버지이자 오너 민경호.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익숙하고도 노골적인 두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어 스크린에 재생된 것은 레스토랑 후문 CCTV 영상. 민하준이 납품업자에게 두툼한 갈색 봉투를 건네며 웃고 있다.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면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 뒤를 이어 청구 금액이 부풀려진 납품서, 서류상 특급한으로 둔갑한 저가 수입육, 허위 날짜가 기입된 세금 계산서, 모두 날짜와 항목별로 정확히 정리된 슬라이드가 화면에 띄워졌다. 이어지는 영상은 며칠 전 그 주방에서 벌어진 한편의 조롱극이었다. 이딴 걸 손님상에 내라고? 그냥 푸드트럭에나 갖다 팔지. 견습이 어디서 주제넘게? 그래도 민 셰프는 다르지. 그 피가 어딘데? 클래스가 있어, 클래스. 조하늘이 밤을 새워가며 만든 섬세한 디저트 한 접시. 그 접시가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내던져졌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웃고 있었다. 그 모든 장면이 생생한 영상과 함께 다이닝홀 한복판에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공기조차 흐르지 않는 숨막히는 정적이 찾아왔다. 마치 누군가 홀 전체를 유리로 진공 포장한 듯
그 어떤 소리도 멈춰버렸다. 회장 전체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묵직한 중압감으로 가득 찼다. 호흡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정적 속에서 한기수 셰프는 천천히 연단의 마이크에 손을 얹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주방에 제일 먼저 발을 들인 사람도, 그리고 조용히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본 사람도 바로 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세월의 결이 묻어나는 나뭇결처럼 담담했지만 그 울림은 회장 안 그 누구보다 깊고 무거웠다. 왜 조용히 있었냐고요? 이 가게의 영혼이 아직 썩지 않았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그 어떤 말도 시선도 이제 더는 그를 향해 갈 수 없었다. 그리고 한기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정적을 가르듯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 같은 사람이 이 주방에 있는 한 이 가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마치 서리발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가슴을 꿰뚫었다. 요리장 미나주는 완전히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허공을 보며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 녹음은 오해야. 나는 하늘이를 위해서 좀 엄하게 했던 거고 전부 이 가게를 위해서였어.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그 옆에 서 있던 부주방장 장태섭은 이미 무릎을 꿇은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그날 미나준 편에 붙어 조하늘을 조롱하던 견습 요리사 몇몇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저희는 그냥 요리장님한테 거역할 수 없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도 이제는 이 공간의 공기에 닿지 못했다. 그런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이미 회장을 완전히 휘감고 있었다. 한기수의 시선은 다시 한번 천천히 회장을 훑었다. 바로 그날 자신을 조롱하고 깔보던 젊은 요리사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그들은 눈가에 땀방울을 맺은 채 형편없는 자기 반성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몰랐어요. 창업주님이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이나 위치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란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사실은 더 깊고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었음을 알게 될 때 체면도 자존심도 순식간에 무너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수는 소리치지도 꾸짖지도 않았다. 그의 말은 나무의 연륜처럼 조용하고 단단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외면하고 마주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 가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 말 앞에 어떤 반박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 어떤 분함도 수치심도 그 모든 감정을 무력화시키는 사실이 이곳에 명백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 조용히 울음을 삼키며 떨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다. 조하늘. 수차례 꿈도 자존심도 사람들 앞에서 무너졌던 그녀.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섰던 그녀. 그녀야말로 지금 이 썩어가던 주방에 가장 필요한 진짜 요리사였다. 회장의 공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가운데 한기수 셰프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단상 한쪽에 고개를 떨군 채 서 있는 첫 제자 민경호를 바라보았다. 경호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게 울렸다. 언제부터 너한테 이 가게가 숫자와 매출만 보이는 곳이 된 거냐? 그 말은 스승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선배이자 이 공간을 함께 지켜온 동료로서 내뱉는 가장 깊은 곳의 울림이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이 주방에서 땀 흘려온 사람들의 고통도 그들이 감내해온 수고와 눈물도 전부 사라져버린 거야.
숫자 뒤에 다 가려져서 말이야. 민경호는 끝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굳게 담은 입술과 하얗게 굳은 주먹. 간신히 짜낸 목소리는 절망과 후회의 끝이었다. 전 셰프님처럼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위를 둘러볼 틈도 없이 한기수 셰프 앞으로 나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뒷모습엔 더 이상 CEO로서의 자존심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한 명의 제자만이 거기 서 있었다. 그때였다. 객석 맨 뒤편 스태프들 사이에 웅크리듯 앉아있던 한 이름이 불렸다. 조하늘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순간 하늘의 숨이 멈추는 듯했다.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눈이 허공을 헤맸고 회장의 수많은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꽂혔다. 떨리는 무릎을 겨우 다잡고 하늘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불안한 발걸음으로 단상으로 향하면서도 자신을 향한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기수 셰프의 시선만은 한 줄기 따뜻한 등불처럼 조용하고 너그러웠다. 그녀가 단상 앞에 섰을 때 누군가 마이크를 건넸지만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 손을 꼭 모은 채 가슴으로 온몸을 붙잡고 서 있었다. 잠시의 정적. 그 순간 한기수 셰프는 그녀의 어깨에 자연스레 손을 얹었다. 그 손은 말보다 따뜻했고 묵직한 위로였다. 많이 놀랐지요. 하지만 고개를 들어요. 당신이 이 자리에 선 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든 디저트. 내가 다면을 세우고 살아온 수십 년, 그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맛이었습니다. 맛도 표현도 무엇보다 먹는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했던 그 마음이 한 접시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조하늘의 눈이 크게 열렸다. 또 혼날 줄 알았어요. 또 누군가의 실수로 몰릴 줄 알고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그 말과 함께 참고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런데 저를 보고 계셨던 거군요. 그 떨리는 고백은 회장의 공기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어디선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때 민경호가 다시 앞으로 나왔다. 마이크를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조하늘 씨, 당신을 오늘부로 우리 다면의 정식 파티시에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이 주방에 당신의 따뜻하고 고든 힘이 꼭 필요합니다. 하늘은 말없이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조심스러운 기쁨과 다짐이 번지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손뼉을 쳤다. 이내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손바닥과 손바닥이 부드럽게 부딪히며 회장 전체를 진심 어린 박수로 감싸기 시작했다. 놀라서 돌아본 하늘의 앞에 한때 그녀를 무시하던 견습 요리사가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틀렸어요. 다른 여성 스태프도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내 디저트 정말 대단했어. 말은 못했지만 정말 미안해. 그 말 하나하나에 하늘은 다시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이번엔 허리를 곧게 펴고 그 눈물 위에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를 본 한기수 셰프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크고 든든한 손이 그녀의 등을 단단하게 부드럽게 밀어주었다. 과거 초짜라는 말로 짓밟혔고 꿈조차 아끼려 했던 한 소녀가 지금 우레 같은 박수 속에 진짜 동료로, 진짜 요리사로 이 주방의 중심에 온전히 받아들여진 순간이었다. 며칠 뒤
다면의 입구에는 작은 칠판 하나가 새로 놓였다. 그 위엔 아름답게 그려진 초크아트와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마음으로 맛보는 한 접시. 그 아래 조그맣게 새겨진 다면의 로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손님들은 그 칠판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고 누구랄 것도 없이 작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가게 주방 가장 깊은 곳, 여전히 조용히 묵묵히 산처럼 쌓인 구리 냄비를 정성껏 닦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채 꼿꼿한 허리로 냄비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듯 닦아내는 그 남자. 그는 한기수 셰프였다. 언젠가 이곳의 창업자이자 총셰프였고 다시 한번 진실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던 인물.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어떤 직함도 그 어떤 코트도 걸치지 않은 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뒤편의 조리실로 스스로 돌아와 있었다. 그에겐 더 이상 화려함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이곳에 진심이 담긴 요리가 있고 열정을 품은 요리사들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행주를 접어두고 거울처럼 반짝이는 구리 냄비를 선반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활기를 되찾은 주방, 분주하지만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찬 그 공간을 조용히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자, 그럼 다음엔 어떤 녀석을 닦아줄까? 그 낮고 조용한 혼잣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등 뒤로는 한평생을 바쳐 이뤄낸 자부심과 이 일을 향한 흔들림 없는 사명감이 은은하게 그러나 뜨겁게 다시금 피어나고 있었다. 응, 잘 들려요. 정식 파티시에가 된 조안을. 그녀는 갓 세탁한 듯 새하얀 유니폼을 입은 채 다면 뒷마당의 작은 나무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멀리 고향에 있는 엄마의 목소리였다. 몇 번이고 같은 말을 확인하며 되묻는 듯한 그 기쁜 말투에 하늘은 절로 미소를 머금었다. 응, 꿈 아니에요, 엄마. 저 다면의 정식 파티시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마지막 말은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여 살짝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래, 고맙다 하느라. 엄마를 위해서라며 그 고생을 다 이겨낸 거잖아. 수화기 넘어 작게 들려온 엄마의 코 훌쩍이는 소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몇 걸음 떨어진 뒷마당의 구석, 조용히 낙엽을 쓸고 있던 한기수 셰프는 그 모녀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고개는 돌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가엔 자연스레 번져나오는 자애로운 기쁨이 스며 있었다. 하늘의 밝은 목소리는 초여름 저녁의 바람을 타고 주방 안까지 은은히 퍼져나가는 듯 했고 그 순간 한기수는 아주 작게 정말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아니야. 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알아차릴 일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그 주방과 가게와 그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깊고도 묵직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